여러분, 전기가 막 찌릿찌릿 흐르고 있는 집의 배선망을 통째로 교체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것도 메인 차단기를 내리지도 않은 채로 말이죠. 와, 그거 진짜 생각만 해도 엄청 위험하고 혼란스러운 작업이네요. 그렇죠. 아마 곳곳에서 불꽃이 튀고 어떤 방은 갑자기 암흑천지가 될 거고요. 반면에 어떤 방은 과전류가 흘러서 막 눈이 부시게 환해질 겁니다. 네, 지금 2026년 4월 15일 현재 전 세계 거시경제가 정확히 이런 아슬아슬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맞습니다. 미국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란의 긴장이 크게 달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었고요. 인플레이션은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잖아요. 네, 오늘 저희 앞에는 경제부터 기술, 지정학, 비즈니스 리포트 등 20개가 넘는 방대한 분석 자료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심층 탐구에서는 이 흩어진 정보들 사이에 숨겨진 연결고리를 찾아볼 겁니다. 전 세계가 물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어떻게 재편, 즉 리와이어링 되고 있는지 그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보는 게 오늘 미션이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재편의 핵심은 단절 그리고 쏠림입니다. 과거처럼 세가가 하나의 거대한 공장이나 시장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철저하게 분절되면서 누군가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누군가는 전례 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가장 먼저 이 과전류가 흐르고 있는 곳은 단연 지정학적 충격이 덮친 에너지 시장입니다. 네, 보니까 IMF가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1%로 끌어내렸더라고요. 반대로 글로벌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4.4%로 확 올려버렸고요. 유가도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죠. 당장 현실에서 이 수치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꽤 잔인합니다. 진짜 잔인하죠. 미국의 원더스테이트 커피 같은 소규모 수입 업체들은 치솟는 해상 운송비 때문에 말 그대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네, 커피 원두 하나를 들여오는데 드는 물류비가 막 폭등하니까 마진이 전부 증발해버린 거죠. 그런데 시선을 조금만 돌려보면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카타르 LNG 시설이 공격을 받아서 글로벌 천연가스 공급망에 구멍이 뚫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때 미국의 쉐니에르나 호주의 벤처글로벌 같은 천연가스 기업들이 엄청난 횡재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에너지 시장의 가격 변동 메커니즘을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천연가스 가격을 말할 때 보통 MMBTU라는 단위를 씁니다. 그 일반 가정집에서 며칠 정도 난방을 켤 수 있는 열량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이 가격이 평소에는 한 3달러 수준이었는데 중동 위기가 터지자마자 무려 20달러로 폭등했습니다. 우와, 3달러에서 20달러면 진짜 엄청나네요. 그러니까요. 유럽과 아시아가 에너지를 구하지 못해서 패닉 바잉에 나섰고 지리적으로 안전한 미국과 호주의 LNG 기업들이 그 프리미엄을 독식하고 있는 겁니다. 아하. 이들 기업 주가가 전쟁 발발 이후에 단기간에 30% 가까이 뛴 건 결코 우연이 아니죠. 그런데 이 혼란 속에서 가장 크게 웃고 있는 건 정작 에너지를 캐내는 기업들이 아니라 돈을 굴리는 월스트리트더라고요. 네, 금융권 상황이죠. 2026년 1분기에 월가의 5대 대형 은행들이 무려 400억 달러라는 거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무려 2014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네, 유럽 은행들이 에너지 집약적 산업에 대출을 많이 해줬다가 줄도산 위기에 처해서 덜덜 떨고 있는 것과는 완벽한 대조를 이루죠. 그러니까 제 질문은 월스트리트 은행들은 도대체 이 끔찍한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어떻게 전쟁 특수를 누리고 있는 건가요? 월가의 트레이딩 데스크는 기본적으로 카지노와 같은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카지노요? 네, 카지노는 룰렛 테이블에서 누가 돈을 따고 잃는지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불안감에 혹은 1억 청군의 기대감에 계속해서 베팅을 하기만 하면 판돈의 수수료를 챙겨서 막대한 돈을 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수록 매수와 매도의 가격 차이, 즉 스프레드가 벌어지고 해지를 위한 파생상품 거래가 폭증하거든요. 그러니까 월스트리트는 허리케인이 몰아치는데 우산을 팔아 떼돈을 벌고 동네 카페 사장님들은 비에 홀딱 젖고 있는 상황이네요. 진짜 딱 들어맞는 비유입니다. 유가가 100달러를 넘든 말든 이스라엘과 이란이 싸우든 말든 자산 가격이 널뛰기 하는 그 변동성 자체가 월가 은행들에게는 최고의 상품인 거죠. 아주 명쾌하네요. 가격이 오르내리는 진폭 자체를 팔아서 돈을 번다는 건데 하지만 스태그플레이션, 즉 물가는 오르는데 성장은 멈추는 현상이 장기화되면 어떻게 되나요? 실물 경제에 타격이 가겠죠. 그렇죠. 결국 기업들이 무너질 테고 그럼 은행들도 대출금을 떼이면서
실질적인 위험에 빠지는 것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이 월스트리트가 안고 있는 시한폭탄입니다. 지금 당장은 트레이딩 부서가 벌어들이는 천문학적인 수액이 대출 부서의 잠재적 부실을 가려주고 있거든요. 네네. 하지만 물가 상승으로 기업들의 펀더멘탈이 썩어 들어가고 소비자가 지갑을 닫기 시작하면 결국 실물 경제의 붕괴가 금융 시스템으로 전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소비자가 지갑을 닫는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네요. 월스트리트는 변동성 파티를 즐기고 있지만 그 인플레이션의 청구서는 고스란히 우리 같은 평범한 소비자들에게 날아오고 있으니까요. 네, 피부로 느껴지는 물가가 장난이 아니죠. 그래서 소비자들이 가장 먼저 지출을 멈춘 곳이 어딘가 봤더니 바로 자동차 시장이었습니다. 전기차, 특히 미국인들이 사랑하는 전기 픽업 트럭 판매가 완전히 분호저 내리고 있어요. 판매량 감소가 꽤 심각하죠. 테슬라 사이버 트럭은 45%, 포드의 F510 라이트닝은 무려 70%나 급감했습니다. 정부가 주던 7,500달러 세액 공제마저 종료되니까 굳이 비싼 전기차를 살 이유가 사라진 거죠. 게다가 램 같은 브랜드는 아예 전기 픽업 트럭 계획을 백지화하고 하이브리드로 도망치되 선회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가격이나 보조금 문제만은 아닙니다. 자동차 산업의 본질적인 패러다임 전환 속도에서 미국 제조업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어떤 한계요? 포드의 CEO 짐 팔리가 최근 아주 의미심장한 경고를 했습니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만들어진 무려 250%의 고율 관세 덕분에 중국산 전기차가 미국에 못 들어오고 있잖아요. 네, 완전히 막아놨죠. 근데 만약 이 장벽이 없다면 미국 제조업은 파멸적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중국 전기차의 소프트웨어 통합 능력과 데이터 수집 기술력이 미국을 아득히 뛰어넘었다는 고백이나 다름없는 거죠. 잠깐만요. 이거 진짜 모순적인 상황이네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기존 자동차 회사들은 전기 픽업 트럭이 미래라면서 온갖 장밋빛 전망을 쏟아냈잖아요. 그렇죠. 미래 모빌리티 혁명이라고 막 그랬죠. 그런데 이제 기술력이 안 되고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과거의 유산인 하이브리드로 회귀하겠다는 겁니다. 게다가 250% 관세라는 것도 결국은 자국 기업의 근본적인 소프트웨어 경쟁력 부족을 숨기지 위한 임시방편, 약간 반창고 같은 거 아닌가요? 그게 바로 보호주의 정책이 가진 가장 큰 맹점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시간을 벌어줄 수는 있지만 장기적인 혁신을 강제할 수는 없거든요. 맞아요. 자동차가 이제는 단순히 바퀴 달린 기계가 아니라 거대한 바퀴 달린 스마트폰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효율을 관리하고 자율주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소프트웨어 역량이 핵심인데 전통적인 기계공학에 뿌리를 둔 기업들이 이 문화를 내재화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그 혁신의 딜레마가 전통적인 미디어나 소비재 산업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네, 미디어 쪽도 타격이 크죠. 인플레이션으로 중동의 부호들이나 관광객들이 지갑을 닫으면서 스위스의 최고급 시계 박람회 워치앤원더스마저 분위기가 완전히 싸늘하게 식어버렸어요. 럭셔리 시장도 예외가 아니네요. 거기다가 100년 역사를 자랑하는 독일의 전설적인 영화 장비 기업인 아리는 경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리델그룹에 매각되었습니다. 와, 100년 기업이 넘어갔군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미디어 제국 디즈니예요. 조시 다마루 신임 CEO가 취임하자마자 뼈를 깎는 대규모 감원을 발표했거든요. 디즈니의 사례는요, 전통산업의 강자가 AI라는 새로운 문법을 만났을 때 겪는 붕괴를 아주 투명하게 보여줍니다. 어떤 부분에서 충돌이 난 건가요? 디즈니가 최근에 오픈 AI의 영상 생성 AI인 소라를 자사 제작 파이프라인에 도입하려다가 파트너십이 결렬되었습니다. 기존의 수많은 애니메이터나 작가 노조와의 계약, 그리고 수십 년간 고착화된 제작 방식이 AI 기반의 기민한 파이프라인과 정면으로 충돌한 거죠. 그러니까 낡은 시스템과 최신 기술이 쾅 부딪힌 거네요? 맞아요. 전통적인 케이블 TV 수익은 계속 추락하는데 새로운 AI 기술을 도입해서 비용을 줄이려는 시도는 내부의 저항에 부딪혀 실패하는 전형적인 진퇴양난이죠. 와, 실물 경제랑 전통 산업들이 이렇게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동안 이 경제 생태계의 피라미드 최상단, 즉 돈의 물줄기를 쥐고 있는 주체들은 과연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이제 돈의 흐름에 쫓아가 봐야겠네요. 네, 여기서 우리는 금융 시스템과 새로운 룰 메이커들의 등장에 주목해야 합니다. 트럼프가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한 케빈 워시의 상황부터 볼까요? 이분 논란이 좀 많죠. 연준 의장이라면 세계 경제의 가장 중립적인 심판 역할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워시 본인의 순자산이 1억 달러가 넘습니다. 아내는 에스티 로더 가문 출신이고요.
게다가 월가의 거물인 스탠리 드러큰밀러로부터 거액의 컨설팅료를 받아온 사실도 있죠. 맞아요. 그래서 현재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정치적 갈등과 윤리 규정 문제로 인준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이 케빈 워시 논란이 시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국가의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공공의 영역과 초고액 민간 자본 사이의 방화벽이 완전히 허물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돈이 정치를 잠식하고 있다. 그것도 그렇고 자본은 철저하게 규제가 없고 은밀한 곳으로 이동하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지금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거대한 자금이 쏠리고 있는 곳이 바로 프라이빗 크레딧 시장입니다. 프라이빗 크레딧, JP 모건의 제미 다이몬도 최근에 프라이빗 크레딧에 500억 달러나 노출되어 있다고 덤덤하게 밝혔잖아요. 네, 사모대출 시장이죠. 은행처럼 깐깐한 심사나 공개된 채권 시장의 투명한 공시 없이 자산운용사나 사모펀드가 기업에 직접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방식이잖아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그 구조를 좀 짚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약간 벽 뒤에 숨겨진 낡은 배수관처럼 안에서 물이 새고 썩어 들어가도 벽지가 다 젖어서 뜯어지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닌가요? 와, 정확한 비유입니다. 전통적인 은행 대출이나 주식 시장은 연준과 규제 당국의 철저한 감시를 받거든요. 부실이 생기면 즉각 경고등이 켜지죠. 그렇죠. 공시가 되니까요. 하지만 프라이빗 크레딧은 규제 당국의 시야 밖인 일명 그림자 영역에 존재합니다. 고금리를 견디지 못한 기업이 사실상 부도 상태에 빠져도 자기들끼리 만기를 연장해 주거나 조건을 바꿔주면서 손실을 서류상으로 싹 숨길 수 있어요. 와, 그럼 그게 골물대로 골다가 터지면 어떻게 되나요? 2008년 금융위기 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처럼 시스템 전체를 마비시키는 거대한 신용 폭탄이 될 수 있죠. 무섭네요. 더 무서운 건요. 헝가리 선거에서 오르반이 실각하는 등 글로벌 정치 변동성이 극심한 와중에 미국 퇴직연금인 401k에까지 이런 사모펀드나 암호화폐를 편입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대중의 노후 자금이 가장 불투명한 리스크에 노출되는 셈이죠. 맙소사. 근데 방금 암호화폐 말씀하셨는데 국가 규제가 닿지 않는 곳으로 자금이 도피하는 현상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훨씬 더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 최근 해킹 사건이 있었죠. 맞아요. 북한 해커들이 무려 2억 8,500만 달러를 탈취한 사건이에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 USDC의 발행사인 서클의 CEO가 이 해커들의 자산 동결을 거부했습니다. 경쟁사인 테더가 불법 자금을 즉각 동결한 것과는 완전히 달랐죠. 그러니까요. 서클 측은 법원의 명시적인 명령이 없으면 자위적으로 자산을 동결하지 않겠다고 버텼거든요. 법적 명령이 없다고 해커의 돈을 놔둔다는 건 탈중앙화라는 이상이 국가 안보라는 현실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거 아닌가요? 아주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과거에는 국가가 금융 시스템을 완전히 통제했어요. 해커가 돈을 훔치면 은행 시스템 차단해버리면 그만이었죠. 네. 하지만 서클의 결정은 우리는 미국 정부의 외교적 안보적 목표보다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중립성을 더 우선시하겠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민간 기업이 웬만한 국가 이상의 권력을 행사하게 된 거예요. 와, 공공인프라를 지탱해야 할 정부의 힘이 갈수록 약해지고 있네요. 복스의 분석 기사가 이걸 역사적으로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죠. 어떤 기사인가요? 1978년에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재산세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서 통과시켰던 발의안 13, 프롭 13 이야기입니다. 아, 유명한 사례죠. 당장 세금을 덜 내게 된 납세자들은 환호했지만 세수가 급감하면서 캘리포니아의 그 훌륭했던 공립학교 시스템과 도로 인프라가 수십 년에 걸쳐서 서서히 붕괴해버렸잖아요. 네, 맞아요. 지금 미국 전역을 휩쓸고 있는 무분별한 감세 열풍이 결국 국가의 근간을 갉아먹을 거라는 뼈아픈 경고인 셈이죠. 세금은 줄어들고 규제 통제력은 상실되고 정치권은 민간 자본과 결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현상이 가리키는 결론은 딱 하나예요. 20세기까지 우리가 알던 전통적인 형태의 국가 시스템이 그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잃어버린 그 거대한 권력과 부는 대체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심층 탐구의 마지막 퍼즐입니다. 네, 바로 물리적 인프라 전쟁이죠. 맞아요. 새로운 인프라, AI와 반도체의 물리적 전쟁. 지금 실물 자본이 미친 듯이 빨려 들어가고 있는 곳은 완벽하게 통제 가능한 그들만의 인프라. 바로 AI 데이터 센터입니다.
클라우드나 AI라고 하면 다들 매우 추상적이고 비물질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걸 구동하기 위해서는 역사상 유례 없는 규모의 물리적 자원이 필요하거든요. 전기가 엄청나게 먹잖아요. 네. 기존에 미국 인터넷 트래픽의 중심지였던 노던 버지니아 지역의 전력망이 AI 전력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서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위스콘신이나 미주리, 특히 텍사스 같은 텅 빈 내륙 지역으로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옮기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개념이 등장하더라고요. 텍사스의 데이터 센터 짓는 기업들이 주정부 전력망에 연결하는 걸 포기하고 아예 천연가스 발전소를 직접 건설해서 전기를 조달하는 BYOP 모델을 도입하고 있어요. 네, 내 전기는 내가 알아서 한다는 거죠. 너무 기괴하지 않나요? 가장 디지털적인 기술인 생성형 AI가 결국 텍사스의 넓은 땅과 천연가스 발전소라는 지극히 물리적인 자원에 발국이 잡혀 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것이 BYOP 모델의 본질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외부 환경, 즉 국가의 인프라에 의존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외부 리스크를 아예 차단하겠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게다가 이들의 독립선언은 전력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반도체 설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 맞춤형 칩이요. 네, 메타가 통신 칩의 제왕인 브로드컴과 손잡고 오직 자신들의 데이터 센터에만 들어갈 수 기가와트 규모의 차세대 맞춤형 AI 실리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칩을 쓰는데 만족하지 않겠다는 거네요. 그렇죠. 하드웨어 주도권까지 쥐겠다는 겁니다. 이 파트너십이 얼마나 거대하고 중요하냐면 이해상충을 방지하려고 브로드컴 CEO가 메타 이사회에서 자진 사임할 정도였습니다. 와, 발전소를 지어서 전력망으로부터 독립하고 맞춤형 칩을 개발해서 엔비디아로부터 독립한다. 완전히 닫힌 생태계, 자신들만의 제국을 건설하는 거군요. 네, 아주 견고한 성을 쌓고 있죠. 이런 반도체 독립전쟁에는 국가도 명운을 걸고 뛰어들고 있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스타트업 레피다스가 대표적이죠. 일본 정부의 지원을 엄청나게 받고 있죠. 네, 무려 40억 달러라는 막대한 지원금을 받아서 IBM의 2나노 공정 기술을 활용해 소규모 커스텀 칩 양산을 2027년까지 해내겠다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반도체 왕국의 영광을 되찾겠다는 목표죠. 인프라가 이렇게 고도화되면서 그 위에서 돌아가는 AI의 영향력도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어두운 면을 보면요. 최근 해커 커뮤니티에서 초보자도 쉽게 사이버 공격을 감행할 수 있도록 AI를 무기화하는 논의가 포착되었어요. AI 무기화요? 네, 이른바 범죄 서비스화, CAAS입니다. 과거에는 해킹을 하려면 고도의 코딩 지식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구독료만 내는 AI가 알아서 악성 코드를 짜주고 피싱 이메일을 생성해주는 끔찍한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한 거죠. 와, 진짜 무섭네요. 반면에 우리 일상으로 깊숙이 들어와 긍정적인 패러다임을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헬스케어 분야가 대표적이죠. 맞아요. 스마트링 제조사인 오우라가 비달헬스와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이제 단순하게 내 수면 시간 재는 걸 넘어서 웨어러블에서 수집된 내 생체 데이터가 실제 의사의 진료 플랫폼으로 실시간 연동됩니다. 데이터 기반으로 맞춤형 예방과 치료를 제공하는 가치 기반 의료 시스템의 핵심 인프라로 AI와 하드웨어가 결합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AI와 데이터 인프라는 질병을 치료하는 가장 미시적인 일상부터 글로벌 보안을 위협하는 거시적인 전쟁까지 모든 것을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프라를 통제하는 자가 미래의 권력을 독점하게 되겠죠? 자, 오늘 20개가 넘는 방대한 자료들을 통해서 2026년 봄의 세계를 심층 탐구해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의 배선망이 어떻게 교체되고 있는지 그 큰 그림이 보이시나요? 네, 오늘 살펴본 조각들이 하나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죠. 중동의 전쟁은 월가은행과 에너지 기업의 배를 불리고 있습니다. 혁신을 멈춘 전통 제조업과 미디어는 높은 관세 장벽 뒤에서도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고요. 네. 한편 감세로 국가의 금고가 비어가고 공공 시스템이 약화되는 사이 거대한 자본은 규제를 피해서 사모대출 시장으로 숨어들고 암호화폐는 국가 안보마저 무시하며 몽집을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파편을 흡수하는 블랙홀처럼 빅테크 기업들은 자체 천연가스 발전소를 짓고 맞춤형 반도체를 설계하면서 그들만의 완벽한 독립제국을 건설하고 있죠. 우리가 오늘 확인한 이 모든 단서들은 단순한 기술 발전이나 시장 사이클이 아닙니다. 자본과 권력의 무게중심이 공공에서 민간으로, 전통체제에서 새로운 인프라로 완전히 이동하는 역사적인 재편의 현장이죠. 그래서 오늘의 이번 분석을 마치면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데이터 센터가 자체 전력망을 구축해 자급자족하고 암호화폐가 국가의 동결 명령을 거부하며 프라이빗 펀드가 은행의 대출 기능을 완벽히 대체해버린다면
미래에는 과연 거대한 테크 기업과 금융자본이 전통적인 국가의 역할마저 집어삼키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아주 묵직한 질문이네요. 여러분의 일상과 포트폴리오는 이 거대한 재편 과정에서 과연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복잡한 세상 이면으로 깊이 파고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심층 탐구에서 뵙겠습니다.